네, 비전공자도 합격하는 국제무역사 1급 1교시 문제풀이 중이고요. 무역결제 풀이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송금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입니다. COD 방식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사나 대리인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COD가 아니라 이거는 CAD에 대한 설명이죠. CAD가 뭔가요?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그래서 서류 상환 결제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CAD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다. 42번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는데 답은 3번이 되겠고요. C하고 E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A 보시면 사전 송금 방식의 경우 매도인은 대금 회수 불능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받기 때문에 없죠. 매수인은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있고요. B. 송금 결제 방식에서 은행은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서류를 인도하고 송금 결제 방식에서 은행은 개입이 되지 않습니다. D. 송금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는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수입자를 지급하는 환어음 자체가 발행이 되지 않죠. 송금에서는. F. OA 방식은 매도인의 신용 위험이 가장 높다. 외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입니다. OA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OA는 외상이죠. 잘못된 것 이게 지금 중복 정답 처리가 되었는데요. 2번하고 4번으로 자 보시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선수금 환급 보증서를 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 OA가 뭐라고 했죠? 외상이죠. 선수금이 있을 리가 없죠. 이런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서 AP 본드 같은 경우에는 CWO 캐시 위드 오더 거래에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요구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OA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선적 통지와 함께 채권이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적일 기준에 선적일을 통지함으로써 그래서 아마 이게 중복 처리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44번 송금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OA 내고는 현적 서류 원본이 아니라 사본 은행에 제시해서 할인받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45번입니다. 송금 결제 방식과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답은 1번입니다. DP에서 P가 뭔가요? 페이먼트죠. 페이먼트. 그래서 인수행위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추심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답은 2번. ADE가 잘못됐는데요. A 보시면 추심거래에서 추심대금의 결제가 있기 전까지는 화물의 소유권이 추심은행은 여기 심이 뭐라고 했나요? 심부름이에요. 소유권과 무관합니다. D 보시면 추심은행은 추심거래의 중개자로서 수입상의 부도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 의무 없어요.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콜렉팅 뱅크는 추심은행이죠. 수입국의 은행. 드로어가 제시한 한화원과 선적 서류를 레미팅 뱅크 앞으로. 레미팅 뱅크는 수출국의 은행이에요. 추심 의뢰은행. 그래서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콜렉팅 뱅크하고 레미팅 뱅크 이 둘이 바뀐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추심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답은 4번입니다. 추심 결제 방식은 수출자가 환화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용장 환화음 발행되죠. 환화음 발행 필요 없는 건 뭔가요? 바로 송금 결제 방식이죠. 자, 신용장 결제 방식에 비해서 좀 간편한 것은 맞지만 환화음은 발행이 된다. 48번 송금, 추심, 신용장 결제 방식을 비교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DA는 외상거래라는 측면에서 OA와 유사하지만 수출자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화음 발행하진 않죠. 이건 언제? 신용장 거래에서 발행이 된다. 49번 신용장 개설 시 개설은행의 담보권 확보 차원에서 수입자에게 요청하는 운송서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클린 오션 BL이 되겠죠.
온보드 BL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문구에 해당하는 신용장의 종류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보시면 Please forward us all drafts 환어음과 그리고 서류들을 어떻게 in one lot 한꺼번에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로? 쿠리어 서비스로 그러니까 뭐 DHL이라든가 FedEx 이런 걸로 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류들은 어떻게 보내주면은 개설은행으로 보내주면 저희가 개설은행으로 보낼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after 뭐 한 후에 substitution 우리가 어떤 송장 대체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송장 대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나요? 신용장이 양도된 경우에 transferred 된 다음에 이렇게 송장 대체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증신용장과 은행보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보증신용장은 금융의 담보 또는 채무이행의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DC가 아니라 보증신용장 역시도 LC입니다. 신용장이에요. LC. 신용장은 스탠바이 LC, 보증신용장과 다큐멘터리 크레딧가 이제 화한 신용장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보증신용장 역시도 UCP 600의 적용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ISP 98이 같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텐션 개런티는 유보금 보증을 이제 말하는데요. 보시면은 공사 완공 후 일정 기간 동안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을 보장하거나 기계 설비 등을 수출한 후 일정 기간 내에 고장이나 화자가 발생 시 그 보수의 수리 등을 보장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보증서. 이거는 워런티 개런티에 대한 내용이고 리텐션 개런티는 유보금 보증에 대한 내용이 돼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서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보시면은 굉장히 길지만 일단 보기를 먼저 보세요. 선수금 환급 보증 신용장이다. 이 신용장의 수익자는 Z코퍼레이션. 3번 Z와 네모의 합의서를 기반으로 발행된 서식이다. 수익자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장을 보면은 지금 We hereby issue our irrevocable standby LC 그러니까 지금 보증 신용장이다 라고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밑에 있는 내용 다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기에 보시면은 수익자는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선적 서류를 제시하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일반적인 신용장에 대한 내용이죠. 보증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이제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기재한 어떤 서류를 개설은행 앞으로 보내면서 이제 대금 지급을 요청을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에는 4번이 이런 경우에는 보증신용장에서는 틀린 보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화한신용장 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개설은행은 환어음이 요구된 일람불 매입 신용장에 대해 S사이트죠. S사이트의 인수수수료? S사이트인데 인수를 왜 하나요? 그렇죠? 유전스 거래에서는 인수수수료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화한신용장 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번 확인이란 취소 가능 신용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취소 불능 신용장에 대한 것이 맞겠고요. 2번 확인은 지급 또는 인수를 확약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서류를 상환 청구 조건이 아니라 상환 불능 조건으로가 맞겠고요. 3번 확인은행의 책임과 의무가 개설은행과 연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다음 화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 서류와 관련하여 작성된 내용이 잘못된 것은 3번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보험 서류 풀세트를 어떻게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그리고 110%
A 조건으로 해서 이제 뭐 스트라이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게끔 하고 있죠. 피보험자 개설은행으로 기재하는 건 맞겠지만 이 보험 서류, 이 보험 증권이 양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설은행이 개설을 해야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다음 화환신용장 문구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 중 개설은행이 수리 가능한 문구로 올바른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제 포장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라는 거는 이게 클린하지 않은 걸로 보시면 아니 오래된 포장을 썼다고 그 자체로 하자가 되지는 않아요. 자, 57번입니다. 포페이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고요. 올바른 것은 답은 4번입니다. 1번 보시면 포페이팅 활용 시 개설은행의 승인 불필요입니다. 불필요. DP, DA의 추심 거래에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DP는 굉장히 짧은 시기죠. 포페이팅은 비교적 긴 거래에서 사용이 돼요. 제가 기본 강의에서 팩토링 세 글자죠. 포페이팅 네 글자죠 하면서 포페이팅은 장기 거래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포페이팅은 DA라던가 아니면 유전스 LC처럼 비교적 장기 채권이 그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국제 팩터링을 활용하는 수입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하고 있는데요. 답은 3번입니다. 아발은 이제 어프로벌의 이제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DA 거래에서 추심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 보시면 되겠고요. 포페이팅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59번입니다. 화환신용장 조건 변경에 대한 UCP 규정으로 올바른 것은? 답은 3번이고요. 1번 보시면 조건 변경에 대해서 일부만 수락하는 거 안 되죠. 수익자가 일정 시간 내에 조건 변경을 거절하지 않으면 조건 변경이 효력을 갖게 된다는 규정이고 유효가 아니라 무시되어야겠죠. 신용장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 동의 없이도 변경이 절대 불가하죠. 자, 60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환신용장 거래 시 서류심사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죠. 잘못된 것. 어떠한 서류상에 표시된 물품의 선적인 또는 송화인은 수익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뭐 원산지 증명서라던가 이런 것들. 자, 61번. UCP 600에서 규정한 화환신용장의 서류 제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이죠. 신용장이 in duplicate, into false 또는 into copies가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복수의 서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이 조건은 서류 자체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본 2통이 아니라 한 통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 수리가 될 수 있겠죠. 62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선화증권이 다음과 같을 때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클린 온보드라고 해서 반드시 클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63번 보겠습니다. UCP 600에서 규정한 보험 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신용장에서 보험 서류 원본 한 부를 제시하라는 조건이 명시된 경우 모두 모든 원본 서류가 제시가 되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UCP 600에서 규정한 항공운송 서류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답은 1번이고요. 신용장이 원본 전통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송하인 또는 선적인용 원본만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65번입니다. 화환신용장에서 요구하는 환화음에 대한 설명으로 환화음에 대하여 잘못된 것은? 답은 2번이고요. 환화음에 기재된 숫자 금액과 문자 금액이 상이하다면 숫자 금액이 아닌 문자 금액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죠. 66번입니다. 화환신용장의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는데요. 답은 4번.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가 맞고요. 보기 1번 보시면 양도은행에서 발생된 양도 관련 수수료는 제2수익자가 아니라 제1수익자 부담이고요. 분할 청구 또는 분할 선적이 허용되는 신용장인 경우에는 두 사람 이상의 제2수익자에게 양도될 수 있죠. 한 번 수익 양도 한 번 양도를 하고 또 추가 양도는 안 되지만 여러 명의 제2수익자한테 양도 가능합니다. 한 번 양도 가능 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에 transferable이라고 디비저블이 아니라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67번 보겠습니다.
ISBP 745에서 규정한 일자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3번이죠. 발행일을 표시하고 그보다 나중 일자에 서명일을 표시하는 서류는 발행일이 아니라 서명일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68번 보겠습니다. 다음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봤더니 뭐 별다른 말이 없으면 UCP 600에 따르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Description of Goods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어떤 서류를 요구하냐 해서 봤더니 Full Set, Clean on Board, Marine Bill of Lading 뭐 그러면서 쭉쭉 서류하는 요구들이 나와 있죠. 이거 일반 신용장인데 누가 봐도 여기 사본에 보시면 계약 이행 보증 신용장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틀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우리나라의 은행 간 외환시장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답은 4번이고요. 투기 목적의 외환거래가 큽니다. 70번입니다. 한국무역은 일본 기업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고 엔화로 수입 대금을 결제한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엔화가 필요하니까 엔화를 사야겠죠? 근데 보유하고 있는 게 달러화래요. 그럼 은행에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와야 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국무역은 달러를 파는 거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입 사는 거죠. 그러면 한국무역 입장에서는 이 달러를 비싸게 사준 은행하고 거래를 해야겠죠. 그럼 어딘가요? 여기죠. 그래서 이 은행과 130.30으로 거래를 해야 되겠습니다. 71번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원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 하락이죠. 그리고 반면 달러 엔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엔화 가치는 상승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보기가 되겠습니다. 72번입니다. 외환시장의 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USD, KRW의 3개월 선물 환율과 가장 가까운 것은 이 계산식이 있죠. 현물 환율의 스왑 레이트를 더하면 되는데 우리가 할 때에는 이 현물 환율 1200 더하기 금리 차 0. 원화금리 먼저요. 0.35 그리고 기준금리가 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빼기 0.015 그리고 1년 360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곱하기 360분의 며칠인가요? 90일이죠? 90일 이렇게 금리차는 표기 기준통화가 뒤에 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2번 1206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73번 한국무역은 미국으로부터 농기계를 수입하고 3개월로 달러화를 지급할 예정인데 달러를 사야 되는 분이네요. 이분도 환율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은행에 선물 환율을 문의를 하였다. 은행이 다음과 같은 QA 방식으로 달러 원 환율을 고시했다면 한국무역은 어떤 환율로 거래를 할 수 있는가? 기억하시나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입, 도, 차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크면 차감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입률이 매도율보다 큰가요? 아니죠. 작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차감이 아니라 가산은 그러니까 이제 더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얼마만큼? 15만큼. 그런데 요거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내리면 0.15가 되겠죠. 이 0.15를 어디에다 더한다? 1260원에다가 더한다. 그럼 1260.15가 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도쿄의 A은행은 달러 원 역외 선물한 거래로 100만 달러를 1212원에 뉴욕의 B은행에 매도를 했대요. 만기시 정산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1200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이때 딱 봐도 A은행이 이익을 봤죠. 1200원인데 1212원에 미리 판 거예요. 얼마만큼? 12원만큼. 얼마를? 100만 달러를. 1달러당 12원만큼 A은행이 이익을 본 거죠. 역외 선물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차액만 달러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데 12 곱하기 100만 달러예요. 100만 달러. 1200만 원이 되는데 이거를 달러로 정산을 해야 돼요. 그럼 1200만 원을 현재 환율인 1200으로 나누면 10,000달러가 되겠죠. 답은 2번. 이 은행이 A은행에게 1만 달러를 지급한다. 7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물한 거래와 통화 선물 거래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통화 선물 거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 없죠. 보증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한 거래에서는 신용 위험이 있죠. 이거 반대죠, 반대. 선물한 거래에선 상대방이 이행을 할까? 진짜 할까 말까? 항상 불안하잖아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76번 보겠습니다. 만기에 달러 원 현물 환율이 1250원으로 결정되었을 경우 프리미엄 비용 포함해서 가장 큰 손실이 큰 옵션 거래는 어떤 것인가? 이게 지난 50회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풀이를 해드렸었는데 매입하고 매도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매입은 프리미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매입 입장에서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매도는 프리미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매도는 프리미엄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인데요. 보시면 콜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고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예요. 매입하는 사람은 자신이 손해가 날 것 같은 상황에서는 내가 산 권리 행사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매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1달러당 마이너스 10원인데 127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죠. 근데 지금 1250원으로 팔리는데 이 사람 손해보면서 이거 행사하겠어요? 행사 안 합니다. 결국 마이너스 10원이 프리미엄 지출했으니까 이 사람은 손해예요. 근데 이 매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줘야 돼요. 지금 1230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얼마에 거래되고 있어요? 1250원. 이 사람 마이너스 20원 손해봤어요. 그런데 프리미엄 받았죠. 얼마? 5원. 그럼 마이너스 15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77번입니다. 다음은 한국무역의 외환 포지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 회사의 현재 종합 포지션은 얼마인가? 자, 롱 포지션하고 숏 포지션이 있죠. 롱 포지션은 뭔가요? 매입 초과 포지션, 그러니까 들어온 거. 롱 포지션은 들어온 거 플러스 상태예요. 들어온 게 더 많은. 숏 포지션은 나간 돈이 더 큰, 나가야 되거나 나간 돈이 더 큰 그런 상태를 숏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들어와 있는 거죠. 롱. 예금 들어와 있는 거죠. 롱. 그리고 이제 차입금, 갚아야 되는 돈이죠. 나가야 되는 거, 숏. 그리고 매출금, 물건 팔아서 번 돈. 그리고 매입금, 외상 매입금. 나중에 돈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숏. 선물한 매도, 이것도 나가야 되는 거니까 숏.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답은 20만 달러 롱 포지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8번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자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한국무역은 여태까지 사이트 방식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던 것을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내줄 돈을 더 늦게 내고 싶겠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레깅이라고 하죠. 뭐와 반대? 이 리딩과 반대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한국무역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매입하면서 콜옵션 행사가와 풋옵션 행사가를 같게 하였다. 이와 같은 매입 전략, 스트레들이라고 하죠. 마지막 80번 문제입니다. 달러 원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고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가 확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려고 한국으로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많아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 경우에는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거고 반대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